월말이 또 왔네. 도연은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다. 월세 이체 알림, 대출이자, 납부 안내, 카드 결제 예정 문자가 연달아 울렸지만 그는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이번 달도 겨우 넘기는 거네. 책상 위에는 3개월 계약 연장 통보서가 놓여 있었다. 재계약 여부는 실적에 따라 결정됨이라는 문구가 형광펜으로 그어져 있었다. 도연은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지친 한숨과 함께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사무실 형광등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고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직원들이 몇 명 더 보였다. 모두 도연처럼 비정규직이었다. 모두 도연처럼 내일이 불안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생수 한 병이 저녁 식사의 전부였다. 도연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도심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빛 아래 자신의 자리는 없는 것만 같았다.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나갔다. 월세 50만 원, 대출이자 30만 원, 통신비, 교통비, 식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20만 원 남짓이었다. 저축? 그런 건 사치였다. 내일 당장 회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오면 그 다음 달부터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발신자 표시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떴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힘차 보였다. 도연아, 저녁 먹었냐? 아버지 성우의 목소리였다. 7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씩씩한 척하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그 목소리. 네, 아빠. 먹었어요. 아버지는요? 나 아주 기가 막힌 거 먹는다. 요즘 입맛이 좋아서 말이야. 반찬도 푸짐하게 해놓고. 통화는 짧게 끝났다. 아버지는 늘 그랬다. 전화할 때마다 잘 먹고 잘 지낸다는 말만 반복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도연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아버지까지 챙길 여력은 지금 자신에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밝을수록 그 뒤에 숨겨진 현실은 더 어둡다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아버지 집에 들를 때마다 느껴지는 냉기.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고 반찬통 하나 제대로 채워진 적이 없었다. 싱크대 위에는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이 굳어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편의점 도시락 용기만 가득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미납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연체 표시가 찍힌 고지서도 있었다. 도연은 그때마다 모른 척했다. 아버지 앞에서 그 고지서를 집어들고 제가 낼게요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런 말을 꺼내는 순간 아버지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았다. 성우는 평생을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들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 굶는 게 더 나은 사람이었다. 도연은 그걸 알았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아버지 집 화장실에서 우연히 약봉지를 발견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모두 복용 기한이 한참 지나 있었다. 약값이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도연은 그 약봉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는 더 큰 거짓말로 자신을 안심시키려 할 테니까. 도연은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성우는 냉장고에서 김치 한 통과 계란 2개를 꺼내 후라이를 부쳤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며 웃었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 웃음이 너무 쓸쓸해 보였다. 밥을 먹는 내내 아버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동네 이웃 이야기, TV에서 본 프로그램 이야기, 날씨 이야기. 모두 도연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말들이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켰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28만 원. 다음 주면 월세가 나간다. 그러면 남는 건 고작 몇만 원. 아버지를 도와드릴 돈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다. 도연은 휴대폰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지하철은 계속 달렸고 차창 밖 어둠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틀 뒤 회사에서 팀장이 도연을 불렀다. 실적이 좀 아쉽네. 이번 달까지 개선 안 되면 재계약은 어려울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재계약이 안 되면? 월세는? 대출은? 아버지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또다시 편의점 김밥으로 저녁을 때웠다. 비닐 포장을 뜯으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쯤 아버지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도연의 일상은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다. 숨막히는 월말, 불안한 계약, 감출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현실. 그 모든 것이 도연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무너지는 순간 아버지까지 함께 무너질 테니까. 도연은 그저 버텼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비가 내렸다. 가을 비치고는 차가웠고 빗줄기는 거칠었다. 도연은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야근을 마치고 나오니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반사되고 있었다. 도연은 정류장 지붕 아래로 몸을 피하며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했다. 15분 후였다. 긴 시간이었다. 정류장 벤치에 앉으려던 순간 도연은 무언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정류장 뒤편 가로수 그늘 아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웅크린 채로. 도연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그 사람의 옆모습을 보고 숨이 멎었다. 아버지였다. 성우는 낡은 점퍼를 입고 신문지를 깔아놓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김밥 2줄을 꺼내 반으로 나눠 천천히 씹고 있었다. 보리차 페트병을 한 손에 쥔 채 비를 맞으며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정류장 뒤편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믿으며.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서 달려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은 떨렸고 시야는 흐려졌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도연은 정류장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성우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정말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는 것처럼 여유롭게.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등은 굽어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은 회색빛이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주머니에서 느껴졌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꺼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다. 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려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었다. 숨을 가다듬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만들어 수화기를 귀에 댔다. 여보세요, 아빠. 도연아, 어디냐? 퇴근했냐?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김밥을 먹는 중인데도, 비를 맞고 있는데도 그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했다. 네, 지금 집 가는 중이에요. 아버지는 뭐 하세요? 나 저녁 먹는다. 아주 기가 막힌 거 먹어. 뜨끈한 국에 뭐 말하면 내가 침 흘리지. 도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는 지금 정류장 뒤편에서 차가운 김밥을 먹고 있었다. 비를 맞으며 보리차를 마시며 저녁이라고 우기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들에게는 기가 막힌 저녁을 먹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이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도연은 숨이 막혔다. 그렇구나, 맛있게 드세요. 그래, 너도 저녁 잘 챙겨 먹고 밤에 찬 거 먹지 말고. 통화가 끊어졌다. 도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류장 뒤편에서는 여전히 성우가 김밥을 먹고 있었다. 그는 페트병 뚜껑을 열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김밥을 입에 넣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도연은 정류장 기둥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였을까, 슬픔이었을까, 자책이었을까? 모든 감정이 뒤섞여 목을 조였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다.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걱정하고 있다. 도연은 그 생각에 더 미칠 것만 같았다.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 걱정에 거짓말로 안심시키고 있었다. 그 거짓말이 도연을 더 아프게 했다. 차라리 힘들다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도와달라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성우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그는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혼자 버티는 쪽을 택할 사람이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도연은 버스를 타지 못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류장 뒤편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성우는 김밥을 다 먹고 비닐봉지를 정리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휴지로 입가를 닦고 페트병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비를 맞으며 걸어갔다. 어디론가?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무거웠다. 도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차가운 빗물이 옷을 적셨다.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저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정류장 뒤편에서 김밥을 먹던 모습, 보리차를 마시던 모습, 비를 맞으며 걸어가던 뒷모습, 모든 장면이 선명했다.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들리지 않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어젯밤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의 얼굴, 김밥을 먹던 손, 비에 젖은 어깨, 모든 게 또렷했다. 도연은 모니터를 켜놓고도 화면을 보지 못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았지만 타이핑은 멈춰 있었다. 동료들이 무언가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점심시간, 도연은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다. 식욕이 없었다. 밥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아버지는 어젯밤 편의점 김밥 2줄로 끼니를 때웠는데 자신은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게 용납되지 않았다. 도연은 사무실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도연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휴대폰이 울렸다. 또 아버지였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도연아, 점심 먹었냐? 아직이요. 지금 먹으려고요. 그래,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너 요즘 바쁘다며? 무리하지 마라.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어제 비를 맞으며 김밥을 먹었는데 오늘도 아들에게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아빠는 점심 뭐 드세요? 나 오늘 집에서 먹는다. 어제 반찬 만들어 놨거든.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밥도 2공기는 먹을 것 같다. 거짓말이었다. 도연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 집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김치찌개를 끓일 재료도 계란도 제대로 된 반찬도 없었다. 하지만 성우는 매번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아들이 걱정하지 않게, 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그 거짓말이 도연을 더 아프게 했다. 그렇구나, 맛있게 드세요. 그래, 너도. 통화가 끊어졌다. 도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회사 옥상에서 우는 건 너무 초라했다. 도연은 주먹을 쥐고 난간을 내려다봤다. 아래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두 바쁘게 걷고 있었다.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다. 도연도 그 중 하나였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런 사람. 그날 저녁 도연은 퇴근 후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은 어두웠다. 전등도 켜지 않은 채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아빠, 저녁 드셨어요? 성우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다. 도연아. 갑자기 왜? 그냥 지나가다가요. 저녁 같이 먹으려고요. 성우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냉장고를 돌아보고 다시 아들을 봤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아, 나 벌써 먹었다. 아까 김치찌개 끓여서 배불러. 도연은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김치 1통, 계란 2개, 그리고 오래된 고추장 하나가 전부였다. 냄비도 찌개도 밥도 없었다. 성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도연은 냉장고 문을 닫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저 어제 봤어요. 성우의 얼굴이 굳었다. 도연은 말을 이어갔다. 정류장에서요. 김밥 드시던 거 봤어요. 침묵이 흘렀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다. 시선을 피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갔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봤으면 그냥 못 본 걸로 하지.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처음으로 화를 냈다. 아니, 화가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내가 뭐 잘못했냐? 내 돈으로 내가 사 먹는데 누가 뭐래.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은 붉어졌다. 성우는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들키지 않으려 애썼는데 아들이 그걸 봐버렸다. 그 사실이 성우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뛰어나가서 아버지를 안아주고 싶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제가 이제 할게요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버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다. 성우는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혼자 버티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 도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아빠, 저 먼저 갈게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등만 보일 뿐이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 나와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참을 수 없었다. 도연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라디오 드라마처럼 고요한 복도에 도연의 흐느낌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정류장 앞으로 갔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자리, 신문지가 깔려있던 그 자리. 도연은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을 모았다. 기도하듯 간절하게. 아빠, 못난 아들이라서 죄송해요.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 정류장, 차가운 바닥, 그리고 혼자만의 참회. 도연은 그렇게 밤을 보냈다. 사흘 후 도연은 다시 그 정류장을 지나갔다. 퇴근 시간이었고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흐렸다. 정류장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은 무심코 정류장 뒤편을 돌아봤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행이었다. 아버지가 또다시 그곳에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정류장 앞 분식집에서 한 여성이 나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었다. 그녀는 손에 우산과 작은 일회용 컵을 들고 있었다. 분식집 사장 윤이었다. 그녀는 정류장 뒤편으로 걸어갔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다. 직감적으로 알았다. 윤희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윤희는 정류장 뒤편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다시 분식집으로 돌아갔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윤희는 아버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은 아버지가 이곳에서 자주 끼니를 때운다는 뜻이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도연은 분식집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희는 카운터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다. 도연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윤희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다. 그리고 잠시 그의 얼굴을 살폈다. 어디선가 본 얼굴 같았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여기 자주 오시는 분 계세요? 정류장 뒤편에서. 윤희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도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연은 숨을 삼켰다. 윤희는 그릇을 내려놓고 도연 앞에 앉았다. 그분 자주 오세요. 비 오는 날이면 꼭. 정류장 뒤편에서 혼자 드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성우가 어떤 상황인지, 왜 그곳에서 끼니를 때우는지. 제가 몇 번 가서 어묵 국물 드리고 남은 떡볶이 드리고 했는데 처음엔 안 받으시더라고요. 자존심 상하시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윤희는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제가 남은 거예요. 버리긴 아까워서요라고 했어요. 그래야 받으시더라고요.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윤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분 아드님이 혹시 있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윤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 아들입니다. 윤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러셨군요. 그럼 아버님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 어묵 국물과 떡볶이를 담아 도연 앞에 놓았다. 드세요. 따뜻할 때. 도연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을 수 없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윤희는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요. 아버님, 분명 아드님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을 가렸다.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다. 분식집 안은 고요했다. 손님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다. 도연의 흐느낌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한참 후 도연은 얼굴을 들었다. 윤희는 여전히 옆에 앉아 있었다.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버님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아드님이 곁에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도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윤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자주 아드님 이야기하세요. 우리 아들 요즘 일 잘한대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도연은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버지는 혼자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 자랑을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도연을 더 무너뜨렸다. 그날 밤 도연은 분식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윤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님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아드님이 곁에 있다는 거예요. 도연은 그 말을 되새기며 결심했다. 더 이상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바꾸겠다고.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5시였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도연은 옷을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정류장이었다. 아버지가 끼니를 때우던 그곳. 도연은 그곳으로 걸어갔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도연은 뒤편으로 걸어갔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 신문지가 깔려있던 그 자리. 도연은 그곳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손을 모았다. 큰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도연은 절을 올리며 속으로 말했다. 아빠,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바꿔놓을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도연은 절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제는 울 시간이 아니었다. 행동할 시간이었다. 도연은 그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선배 진수를 찾아갔다. 진수는 같은 팀에서 일하는 정규직 사원이었고 도연보다 5년 선배였다. 그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고 회사 내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도연은 진수의 자리 앞에 섰다. 선배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진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도연을 봤다. 왜? 무슨 일이야?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가능한 프로젝트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 지원하고 싶습니다. 진수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정규직 전환 프로젝트 맞아. 근데 너도 알다시피 조건이 만만치 않아. 실적 경쟁 치열하고 주말 미팅도 많고 야근은 기본이야. 6개월 동안 버텨야 하는데 그동안 내 실적이 상위 30% 안에 들어야 정규직으로 전환돼. 그 아래면 계약 해지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진수는 도연의 눈을 봤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진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도연아, 솔직히 말할게. 이 프로젝트 쉽지 않아.
지금까지 지원한 애들 중에 절반은 중도 포기했고 나머지 절반도 탈락했어. 정규직 전환된 애는 손에 꼽아. 그래도 할 거야?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할 겁니다. 진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추천서 써줄게. 대신 진짜 각오 단단히 해야 돼. 중간에 포기하면 너만 손해야.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날부터 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영업 업무를 소화하고 밤에는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미팅이 있는 날엔 새벽까지 자료를 준비했다. 잠은 하루 4시간이 전부였다. 밥은 대충 때웠다. 편의점 도시락과 커피가 주식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불평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게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 성우는 도연의 변화를 눈치챘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도연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일이 좀 잘 풀려서요. 괜찮아요, 아빠. 성우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은 계속됐다. 그는 도연 몰래 새벽 물류센터 일을 늘렸다. 아들이 힘들어 보이니 자신이라도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가고 저녁 8시에 돌아왔다. 몸은 피곤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버틸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 도연은 괜찮다고 말했고 성우는 잘 지낸다고 말했다. 둘 다 힘들었지만 서로에게는 괜찮은 척했다. 그 거짓말이 따뜻했다. 그 거짓말이 슬펐다. 한 달이 지났다. 도연은 프로젝트에서 상위 50% 안에 들었다. 아직 30%는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경쟁자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어떤 이는 이건 너무 힘들다며 중도 포기했고 어떤 이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손을 뗐다. 도연은 남았다. 끝까지 버텼다. 어느 날 한 경쟁자가 도연에게 말했다. 너 효도하려고 이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경쟁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효도? 그런 건 돈 벌고 나서 해. 지금은 내가 살아야지. 부모 걱정하다가 너까지 망가지면 누가 책임져?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 경쟁자는 일주일 후 프로젝트에서 탈락했다. 도연은 계속 올라갔다. 상위 40%, 그리고 35%.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도연은 매일 밤 정류장 앞을 지나갔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다짐했다. 반드시 바꿔놓겠다. 반드시. 그 다짐이 도연을 버티게 했다. 지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도연은 그 자리를 떠올렸다. 비를 맞으며 김밥을 먹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 모습이 도연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2달째 접어들면서 도연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자료를 정리하고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했다. 주말에는 클라이언트 미팅과 제안서 작성으로 하루가 갔다. 제대로 된 식사는 일주일에 2~3번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편의점 삼각김밥과 에너지 드링크로 버텼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뺨은 푹 꺼져 있었다. 한 달 사이 체중이 5kg 가까이 빠진 것 같았다. 손은 떨렸고 가끔 어지럼증이 찾아왔다. 하지만 도연은 멈출 수 없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것 같았다. 회사에서 동료들은 도연을 걱정했다. 같은 팀 후배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도연이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점심 민지는 도연의 책상에 도시락을 놓고 갔다. 쪽지가 함께 있었다. 제대로 드세요. 쓰러지면 안 돼요. 도연은 그 쪽지를 보며 뭉클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집밥 냄새였다. 도연은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었다.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한편 아버지 성우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새벽 물류센터 일을 늘리면서 몸에 무리가 왔다. 허리는 계속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성우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고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다. 어느 날 저녁 성우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도연아, 저녁 먹었냐? 네, 아빠. 아버지는요? 나 오늘 고기 구워 먹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가 막히더라. 거짓말이었다. 성우는 그날 저녁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다. 물류센터에서 돌아와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기력이 없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다. 아빠, 요즘 일 많이 하세요? 성우는 잠시 멈칫했다. 도연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다. 아니, 그냥 적당히 하지. 너는? 요즘 많이 바쁘다며? 내 프로젝트 때문에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성우는 한숨을 삼켰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다. 자신도 아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아들을 탓할 수는 없었다. 그래,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네, 아빠도요. 통화가 끊어진 후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손으로 허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도연이가 힘든 시기니까. 성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성우는 물류센터로 출근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기는 일이었다. 하루 종일 박스를 나르고 정리하고 쌓았다. 점심시간에 성우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 순간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허리를 삐끗한 것이었다. 성우는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다. 성우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삐끗했나 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허리는 계속 아팠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성우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는 몇 번이나 멈춰 서야 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성우는 도연에게 말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대신 문자 한 통만 보냈다. 오늘 피곤해서 일찍 잔다. 걱정 마라. 도연은 그 문자를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다. 아버지는 평소 전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문자만 보내는 건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도연도 지쳐 있었다. 그날 밤 프로젝트 발표 준비로 새벽 3시까지 일했고 더 이상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사흘 후 도연은 회사에서 중간 평가를 받았다. 결과는 상위 32%였다. 아직 30% 안에 들지 못했다. 도연은 좌절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 한 달 반이 모든 걸 결정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모두 퇴근한 사무실은 고요했고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났다. 도연은 모니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몸은 한계였다. 손은 떨렸고 눈은 침침했다. 커피를 마셔도 졸음이 쏟아졌다. 그때 진수 선배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도연을 보고 놀란 표를 지었다. 야, 너 아직도 있어? 몇 시인 줄 알아? 도연은 시계를 봤다. 밤 11시 반이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진수는 도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모니터를 끄며 말했다. 그만해. 너 이러다 쓰러진다. 괜찮아요, 선배님. 괜찮은 게 아니야. 너 거울 봤어? 얼굴이 완전 시체 같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도연아, 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정규직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진수는 의자를 끌어당겨 도연 옆에 앉았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이건 확실히 해도 너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몸 망가지면 끝이야. 도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진수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집 가. 오늘은 푹 쉬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연아, 내가 지키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지키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 알지? 도연은 네라고 대답했다. 진수는 사무실을 나갔고 도연은 혼자 남았다. 도연은 모니터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짐을 챙겼다. 집으로 가는 길, 도연은 정류장 앞을 지나갔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봤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도연은 몰랐다.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한계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을, 둘 다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둘 다 쓰러질 것 같았다. 프로젝트 최종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연은 발표 자료를 완성하기 위해 주말 내내 사무실에 나왔다.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까지 단 한 번도 집에 들르지 않았다. 샤워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옷도 갈아입지 못했다. 사무실 탈의실에서 세면을 하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일요일 오후 도연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일주일 만의 방문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은 어두웠다. 전등도 켜지 않은 채 조용했다. 도연은 거실로 들어가며 불을 켰다. 아빠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도연은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성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낮인데도 자고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버지를 깨웠다. 아빠, 저예요. 성우는 눈을 뜨고 도연을 봤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릿했다. 아, 도연아. 왔구나. 성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다. 아빠,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성우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다. 걸음걸이도 느렸고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웠다. 도연은 거실로 나와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김치 한 통, 계란 2개,
그리고 오래된 우유 하나. 도연은 냉장고 문을 닫고 탁자 위를 봤다. 그때 도연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었다. 성우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문자 알림이 떠 있었다. 도연은 무심코 그 화면을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대출 상환 지연 안내. 연체 이자 발생 중. 조속한 상환 바랍니다. 지연 시 법적 조치 가능. 도연의 손이 떨렸다. 대출? 아버지가 대출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연체까지 되고 있다는 건 몰랐다. 도연은 휴대폰을 들고 문자함을 확인했다. 한두 통이 아니었다. 수십 통의 독촉 문자가 쌓여 있었다. 전기요금 미납, 가스요금 미납, 통신비 연체, 대출이자 독촉. 모든 고지서가 밀려 있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도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아버지가 나오면 안 됐다. 들키면 안 됐다.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다. 성우는 다시 누워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뭘 해야 하지? 한참 후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성우의 방을 돌아봤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문을 닫고 집을 나섰다. 복도에 나와 문을 닫는 순간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참을 수 없었다. 아빠가 저렇게까지 버티고 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도연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자신에게, 아버지를 혼자 두고 자기 일만 한 자신에게. 도연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닦고 숨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반드시.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일요일 밤이었지만 도연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다시 점검했다. 한 글자, 한 문장, 한 장의 슬라이드도 놓치지 않았다. 완벽해야 했다. 실패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연은 새벽 4시까지 일했다. 눈은 충혈되었고 손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며 버텼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 자료를 완성했다. 도연은 모니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발표만 남았다. 하지만 도연은 불안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게 충분할까?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을까? 모든 게 불확실했다. 도연은 책상 위에 머리를 묶고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바꿔놓을게요. 도연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책상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다. 짧은 잠이었지만 깊은 잠이었다. 꿈속에서 도연은 아버지를 봤다. 성우는 웃고 있었다. 잘했다, 아들아. 그 말을 들으며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꿈속에서도 현실에서도.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책상에서 깨어났다. 목이 뻐근했고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최종 점검을 해야 했다. 발표 연습을 해야 했다. 클라이언트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했다. 시간은 촉박했다. 도연은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다.
수척한 얼굴, 푹 꺼진 눈, 거친 피부.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 도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발표 자료를 열고 연습을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했다. 도연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었다. 발표 당일 아침, 도연은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다. 어젯밤 2시에 잠들었으니 3시간밖에 자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오늘이 모든 걸 결정하는 날이었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다. 차가운 물로 정신을 차렸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하지만 손은 떨렸다. 넥타이를 매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도연은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다. 회사에 도착하니 7시였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도연은 회의실로 가서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다. 프로젝터를 켜고 슬라이드를 넘기며 마지막 확인을 했다.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9시가 되자 클라이언트가 도착했다. 대기업 구매팀 임원 3명이었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도연은 인사를 하고 발표를 시작했다.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제안드릴 내용은. 하지만 그때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준비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손에 든 리모컨이 떨렸다. 슬라이드는 넘어갔지만 설명이 이어지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클라이언트들은 도연을 바라봤다. 무표정한 얼굴로. 도연은 당황했다. 뭐라고 하려고 했지? 다음 내용이 뭐였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칠간의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도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정신을 차리려 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은 슬라이드를 다시 첫 장으로 돌렸다. 그리고 다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설명은 매끄럽지 못했다. 준비한 대로 나오지 않았다.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연은 그 질문에 답하려 했지만 말이 꼬였다. 준비한 답변이 생각나지 않았다. 도연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자료를 뒤적였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클라이언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실망한 표정이었다. 발표는 계속 삐걱거렸다. 도연은 준비한 내용의 절반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시간은 흘렀고 클라이언트들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을 때 도연은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실패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클라이언트들은 박수도 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갔다. 도연은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프로젝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에 떠 있었다.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몇 달 동안 준비한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정규직 전환은 물론 계약 연장도 불확실해졌다. 도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회사에서 울 수는 없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진수 선배였다.
그는 도연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봤어. 발표.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수는 도연 옆에 앉았다. 도연아, 무슨 일 있었어? 너 원래 발표 잘하잖아.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죄송해요, 선배님. 제가 망쳤어요. 진수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너 요즘 뭐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진수는 조용히 들었다. 도연은 모든 것을 털어놨다. 아버지가 정류장 뒤편에서 김밥을 먹던 모습, 독촉 문자들, 연체된 고지서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모든 말을 하고 나자 도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진수는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말했다. 도연아,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도연은 고개를 들어 진수를 봤다. 진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내가 팔아야 하는 건 상품이 아니야. 내가 지켜온 진심이야. 도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진수는 설명했다. 클라이언트들은 완벽한 발표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원하는 건 진짜로 이 일을 해낼 사람인지,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에 임할 사람인지야. 너 오늘 발표에서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 왜? 너무 긴장했고, 너무 완벽하려고 했으니까. 도연은 진수의 말을 곱씹었다. 진수는 계속 말했다. 다시 기회를 만들어봐. 클라이언트한테 연락해서 재발표 기회를 요청해. 이번엔 자료 말고 내 진심을 보여줘. 내가 왜 이 프로젝트를 하려는지, 왜 정규직이 되고 싶은지, 그걸 솔직하게 말해. 도연은 망설였다. 재발표 기회를 요청한다고 해서 들어줄까? 하지만 진수는 도연을 격려했다. 시도해봐.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연아, 너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아버지도 내가 힘든 거 아실 거야. 서로 의지하는 게 가족이야. 진수는 회의실을 나갔다. 도연은 혼자 남아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재발표 기회를 요청하기로.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클라이언트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발표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답장이 올지는 알 수 없었다. 도연은 회의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갔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아빠, 괜찮으세요? 답장은 한참 후에 왔다. 괜찮다. 일찍 잔다. 도연은 불안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쉬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도연은 몰랐다. 그 순간 성호는 집에서 허리 통증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전화를 받을 힘도 없었다는 것을. 성호는 도연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 문자로만 대답했다. 하지만 몸은 한계였다. 성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조금만 더. 도연이가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만. 둘 다 한계였다. 둘 다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다. 서로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 걱정이 둘을 더 힘들게 했다. 사흘 후 도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클라이언트 담당자였다. 심장이 뛰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다. 재발표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연은 그 문자를 보고 주저앉았다. 기회가 왔다. 마지막 기회. 도연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완벽한 발표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발표를 준비해야 했다. 도연은 진수 선배의 말을 떠올렸다. 내가 팔아야 하는 건 상품이 아니라 내가 지켜온 진심이야. 도연은 자료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딱딱한 수치와 그래프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왜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지, 왜 정규직이 되고 싶은지, 그 진심을 글로 옮겼다. 나흘 동안 도연은 밤낮 없이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긴장보다는 확신이 있었다.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에 집중했다.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하며 도연은 자신의 목소리에서 떨림 대신 단단함을 느꼈다. 금요일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넥타이도 한 번에 맬 수 있었다. 도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은 해낼 수 있어. 반드시. 회사에 도착해 회의실로 들어가자 클라이언트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저번과 같은 3명의 임원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도연은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다. 인사를 하고 프로젝터를 켰다. 그리고 발표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발표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했습니다. 도연은 솔직하게 시작했다. 클라이언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오늘은 자료보다 제 진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연은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았다. 대신 클라이언트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정류장 뒤편에서 김밥을 먹던 모습,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거짓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클라이언트들은 조용히 들었다. 무표정했던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규직이 되고 싶습니다. 안정된 수입으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혼자 버티지 않게 제가 함께 버틸 수 있게 되고 싶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이제 슬라이드를 넘기며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에는 매끄러웠다. 준비한 대로 자신 있게 설명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클라이언트들은 박수를 쳤다.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그중 한 명이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왔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회의실을 나갔다. 도연은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가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 진심을 다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연은 매일 휴대폰을 확인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다. 진수 선배였다. 도연아, 회의실로 와봐. 도연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회의실로 가자 진수와 팀장, 그리고 다른 팀원들이 앉아 있었다. 팀장이 도연을 보며 말했다. 도연 씨, 앉으세요. 도연은 자리에 앉았다. 팀장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도연 앞에 놓았다. 축하합니다.
프로젝트 최종 합격입니다. 그리고 팀장은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다. 정규직 전환 승인됐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었다. 정규직 합격? 믿을 수 없었다. 팀장이 계속 말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특별히 당신을 지목했어요. 두 번째 발표에서 진심이 느껴졌다고. 그리고 성과급도 지급됩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다. 진수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축하해, 도연아. 정말 수고 많았어.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로 가서 도연은 세면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이제 아빠를 도와드릴 수 있어. 도연은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도연은 불안해졌다. 왜 안 받으시지? 도연은 문자를 보냈다. 아빠,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그래, 오늘 저녁에 보자.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아버지를 분식집으로 불렀다. 윤희 사장의 분식집이었다. 도연은 미리 윤희에게 부탁해 자리를 예약했다. 윤희는 흔쾌히 승낙했다. 좋은 소식 있나 봐요?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6시 성우가 분식집에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고 걸음걸이도 느렸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성우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냐? 갑자기 저녁을 사겠다고.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윤희를 봤다.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어묵 국물과 떡볶이를 가져왔다. 성우는 윤희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윤희도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아빠, 그날 정류장에서 봤어요. 김밥 드시던 거. 성우의 얼굴이 굳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도연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아빠 집에서 독촉 문자들도 봤어요. 성우는 고개를 돌렸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얼굴에 드러났다. 도연은 계속 말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버티셨어요?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성우는 놀라 도연을 말렸다.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일어나. 하지만 도연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큰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성우는 도연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연은 절을 멈추지 않았다. 아빠, 제발 이제 혼자 버티지 마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같이 버텨요. 이제 제가 할게요. 제가 이제 아빠를 도와드릴게요. 성우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평생 아들 앞에서 강한 척했던 그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연을 일으켜 세우며 성우도 울었다.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모든 게 무너졌다. 하지만 그 순간 성우는 편안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윤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 따뜻한 어묵 국물을 다시 올려놓았다. 말 대신 따뜻함으로. 도연과 성우는 한참을 안아주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어묵 국물을 마셨다. 성우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따뜻하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따뜻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함께 했다. 떡볶이, 어묵, 김밥. 평범한 분식이었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 따뜻했다. 윤희는 가끔 자리에 와서 반찬을 더 올려주며 웃었다. 분식집 안은 따뜻했고 행복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아버지 집에 밀린 고지서들을 정리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대출이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성과급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아버지에게 제가 다 해드렸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도연은 아버지와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제가 회사 근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성우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다. 이사? 왜?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요. 회사 근처로 가면 시간도 아끼고 그런데 혼자 살기엔 좀 넓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다. 아빠랑 같이 살면 어때요? 성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저도 밥 얻어먹을 때가 필요하거든요. 아빠가 반찬 책임져 주시면 저는 월세 낼게요.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투덜거렸다. 내가 왜 내 밥을 해줘야 하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성우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내가 반찬은 책임진다. 대신 내가 설거지해.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제가 할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다. 일주일 후 도연은 회사 근처에 투룸 아파트를 계약했다. 넓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이사 날 성우는 짐이 많지 않았다. 평생 모은 것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오래된 사진첩뿐이었다. 도연은 그 짐을 나르며 코끝이 찡했다. 새 집에 짐을 풀고 도연은 냉장고를 채웠다. 김치, 계란, 야채, 고기. 오랜만에 냉장고가 가득 찼다. 성우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오랜만이네. 냉장고가 이렇게 가득한 게. 도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계속 가득 채워놓을게요. 그날 저녁 성우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밥.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식사였다. 도연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아빠, 맛있어요.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가 해준 건데. 두 사람은 오랜만에 여유롭게 저녁을 먹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걱정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후 도연은 출근길에 예전 정류장을 지나갔다. 아버지가 김밥을 먹던 그 자리. 도연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아빠를 이런 곳에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들고 앞으로 걸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도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어느 주말 오후 도연과 성우는 함께 장을 보러 갔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고르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아빠, 이거 살까요? 도연이 과일을 들어 보였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자.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장바구니를 채웠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우가 말했다. 도연아? 네, 아빠. 고맙다. 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성우는 앞을 보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이렇게 해줘서 진짜 고맙다.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한 거예요, 아빠.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나란히 함께 집으로 돌아와 짐을 내려놓고 성우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리를 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모습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성우가 도시락통을 하나 꺼내며 말했다. 오늘은 진짜 맛있는 거다. 도연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도연은 웃으며 물었다. 이번엔 거짓말 아니죠? 성우도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엔 진짜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따뜻한 반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 도연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도연은 설거지를 했다. 약속대로. 성우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었다. 도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옆방에서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듣며 눈을 감았다. 편안했다. 걱정도 불안도 없었다. 그저 평온했다. 마지막 장면. 비가 그친 어느 저녁, 도연과 성우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예전 그 정류장 앞을 지나갔다. 성우는 잠시 멈춰서서 그곳을 바라봤다. 도연도 멈춰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를 바라봤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많이 먹었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안 힘들어요. 우리 같이 있잖아요. 성우는 도연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웃었다. 그래, 이제는 괜찮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정류장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다. 하늘에는 별이 떴고 바람은 시원했다. 도연과 성우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이야기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먹을 것, 주말 계획.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따뜻한 불빛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성우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배고프다. 뭐 먹을까?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라면 끓여드릴까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주방으로 갔다. 도연은 라면을 끓이고 성우는 옆에서 김치를 썰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라면이 끓고 김이 올랐다. 도연은 냄비를 식탁에 올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다. 성우는 라면을 한 젓가락 먹고 말했다. 역시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라면을 먹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다. 도연과 성우는 비소리를 들으며 식사를 마쳤다. 해피엔딩. 부모의 희생은 끝났고 아들의 효도는 돈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존엄으로 완성되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필요 없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필요도 없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